야담 이야기. 암행어사보다 지혜로운 박마누라. 계절로 말하면 양춘가절 만화방창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만천하에 선치선덕을 베풀자는 암행어사 박문수는 설이 옥졸 단속하고 닭만 남은 파립을 눌러 쓴 데다 실랭기 도포를 두르고 보따리를 걸머쥐고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마른 땅에 새을자를 그으며 산천초목도 눈여겨보면서 걸었습니다. 계곡이 흐르는 길을 따라 굽이굽이 돌았는데 그 길을 곰배곰배 쉬어가노라니 맑고 맑은 하늘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맑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어 주먹 같은 빗방울을 뿌려 먼지 바닥에다 콩마당질을 하면서 천지를 깰 듯한 뇌성이 울리었습니다. 박어사는 발걸음을 조여 피신할 꽃을 살피는데 빗줄기는 창대처럼 점점 더 굵어만 갔습니다. 그때 마침 골물가에 산막 같은 외딴 집이 있어서 주인을 찾지도 않고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천지를 쪼갤 듯 요란스럽던 하늘에선 박비가 내렸습니다. 박어사는 산막 같은 집 추녀 밑에 웅크리고 서서 부연 빗발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쥔다더니 피신할 집을 찾을 때는 딴전을 보지 못했는데 정작 그 집 추녀 밑에 들어서서 비를 피하자니 메추리 꼬리 같은 처마 끝에서 뿌리는 비가 옷을 적심으로 딴 집이 없는가 하여 두루 살펴보니 맞은편 언덕 밑에도 새로 틀어 얹은 용마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기웃거리며 나가볼까 하였지만 비가 너무 쏟아지는 바람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 집에서 웬 여인이 아이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돌이야, 그 방비를 가져오너라. 그러니 이쪽 집안에서 비가 오는데 빗자루를 어떻게 가져가요? 라는 아이의 대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가져와야 보리를 쓸어 넣지. 빨리 가져오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언덕 밑에 집은 물방아간인 것 같은데 아이는 엄마, 그럼 걔를 불러요. 라고 했습니다. 빗자루를 가져오라는데 걔는 왜 부르라느냐. 고 어미는 잠옷나무라는 어조였습니다. 글쎄, 불러요. 애 어미는 마치 내 놈에게 졌다는 듯 걔를 불렀습니다. 어미가 걔를 부르니 애는 정주문을 쫙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빗자루를 동여맨 개 한 마리가 물방아간으로 뛰어갔습니다. 추녀 밑에서 주인 집 모자간에 주고받는 말을 다 듣고 있다가 개 등에 빗자루를 본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탐복하는 말이 북대기 속에 나달이 있다더니 과연 허언이 아니로구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만물의 도리는 흑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인지라 그렇게 소란스럽던 소낙비는 잠시 후에 속껏천리하고 하늘은 되려 맑게 개었습니다. 그러자 한 중년 사나이가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와서 마당가에다 벗어났습니다. 지게 목발 벗어놓는 소리가 나자 정주문을 열고 한 남자아이가 쫄락거리며 쥐꼬리만한 머리태를 대롱궁거리면서 달려와서 아버지, 인제 오세요. 라고 하며 어디서 피했기에 옷도 젖지 않았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서 보니 이제 겨우 7살이 아니면 많이 먹었대야 9살이나 될까 말까한 어린 놈이었습니다. 박어사는 저런 놈이 그런 꾀를 썼구나라고 생각하니 기특하기 짝이 없어서 아들에게 마중을 받아 들어오는 주인에게 인사를 걸었습니다. 주인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행객이 주인장 계시지 않는데 처마 밑에 들어서서 비를 피하여 욕을 면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은 누추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쉬실 것이지 처마 밑에서 피하시다니요. 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놈이 집안에 있었지만 철부지라서 하고는 아들을 책망이나 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인품도 청수 같고 품덕도 12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어사는 인사를 다 한 연후에 아이를 가리키며 이 애가 자제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저 애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물어보아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애의 아버지는 아이고 이것한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놈이 나이는 8살이나 되지만 이런 산골에서 자라다 보니 본 것이 없고 또한 제가 이렇게 주제없이 살다 보니
글 한자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 배운 것도 없는데 이것한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얼핏 보아도 그 애가 영리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인장은 소원대로 어서 물어보라 하여서 박어사는 너 이리 좀 오너라 하며 나비 손질을 하였습니다. 그 애는 주저치 않고 오졸오졸 걸어서 박어사 앞으로 왔습니다. 박어서는 닭비가 씻어간 마당에다 지팡이로 청송 한 그루를 척 그려놓고 소나무 가지에다는 매 한 마리를 그리고 소나무 밑에는 백발노인이 손을 쳐들고 매를 부르는 형상을 그려놓고서 예, 너는 이 노인의 연세가 금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애는 돌담 우란의 새앙쥐 눈알 같이 새까만 눈으로 박어사를 훑어보더니 예, 알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너무 기가 차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기쁘기도 하여 그럼 너 어디 말해보아라 하고 재촉하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연세는 81살 같습니다. 박어사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여서 81살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대답하기를 이 할아버지가 매를 부르시느라고 손을 쳐들었으니 틀림없이 구구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구구는 80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그 녀석이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하여 잠옷 초조하였지만 그렇게 소견 있는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서 놀라듯 무릎을 탁 치면서 과연 북대기 속에 나달이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집주인인 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기뻐하는 손님을 벙벙이 바라보기만 하는데 박어사 다가서며 자기의 신문을 이실 찍고 하고서 애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 장차 나라의 동량지제로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쾌히 승낙하여 그날 밤을 쉬게 되는데 보리밥에다 감자떡을 정렬하게 해주어서 먹고 이튿날 길을 떠났습니다. 박어사는 그 애를 앞세우고 뒤따르면서 보니 쥐꼬리만한 노란 머리태를 대롱거리며 아기작 거리는 것이 과연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소견을 그리 높을지언정 걸음이야 빨리 걸을 리 없었습니다. 아기장거리다 곰배곰배 쉬다가 무인지경에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내다보아도 첩첩산이요. 뒤를 돌이켜봐도 험한 산길이라 막막한 처지에 처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산골 마을이 있는가 하여 더듬더듬 앞으로 걷는데 마침 먼 곳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박어사는 인촌이 있는 거라 생각되어 분합이 인양 찾아가 보니 외딴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인가라 담장도 사립도 없는 집의 마당에 들어선 그들은 주인장 계십니까? 라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관솔불을 밝혀들고 내다보는 것은 사나이가 아니라 여인인데 마치 연당 안의 연꽃같이 아름다운 그 각시는 누구를 찾느냐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행객이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유숙고자 합니다. 한즉 그 각시는 용모가 그러할 뿐 아니라 마음씨 또한 그러하여 선이 대답하면서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어사는 체면차를 처지가 못되므로 주인 댁이 인진하는 대로 방 안에 들어가 앉아 담배를 한 대 눌러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 한 대도 채 타지 않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와 받아놓고 수저를 들고 보니 반찬은 소담하지 않으나 정결하게 지은 데다 반주까지 바쳐서 겸상을 차려왔습니다. 박어사는 생각기를 저녁을 지을 새가 없었는데 웬일인가 하였지만 남의 유부녀에게 수다스레 물어볼 수도 없고 또한 시장하기도 하여 술을 들었습니다. 반주를 두어 잔 하며 보니 반찬도 맛깔스러워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어사는 저녁상을 물린 후 노독이 나서 옆으로 기대어 누웠으나 의심도 들고 취용도 나서 문틈으로 내다본 즉 수수한 몸차림을 한각씨는 아랫목에 앉아서 등불을 밝혀놓고 침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도 허수히 보지 않는 암행어사인지라 그는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체 이 꽃 같은 각시가 어째서 이런 산속에서 홀로 사는지, 남편이 있다면 어디로 뭘 하러 갔기에 이리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많은 옆에서 쌕쌕 잠들고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연유를 모르고
그냥 잘 수 없으므로 생각 끝에 어쩌나 보자고 문틈으로 내다보면서 마누라, 마누라 하고 넌지시 불러보았습니다. 젊은 부인은 마누라라는 말소리를 들었겠는데도 마이동풍이라더니 들은둥만둥 마치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는 듯 그냥 그대로 앉아서 바느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어사 생각키를 그렇게 실없는 부인이 아닌 걸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그렇게 요지부동하던 부인이 바느질하던 것을 놓고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늘은 어째 일이 저물었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 큰 놈을 만나서 그놈과 싸우다 보니 좀 저물었소. 박어사는 큰 놈이라는 말과 싸웠다는 말에 귀를 도사리고 있는데 각시가 돼지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돼지라기보다 검은 황소라고 해야겠소. 그는 몹시 어지러우냥 밖에서 옷을 툭툭 털더니만 정지문으로 들어오는데 문틈으로 내다보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키는 구척인데가 깍지동 같은 몸집을 움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면상을 볼진데 잔솔밭같이 구리구리한 눈썹 밑에 종지눈에서는 해달 같은 정기가 났고 남산코에 호수 같은 입이 쭉 째졌으니 생김을 보기만 해도 사천왕 같은 장사였습니다. 박어사는 그를 보자 가슴에 얼음장이 떨어졌습니다. 이른 젊은 부인의 도량이 넓어서 입을 떼지 말아야지. 만일 마누라라고 했다는 말만 하면 그가 그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인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딴 방도가 나지 않아서 조바심을 금치 못하고 있는 참인데 젊은 부인이 밥상을 차리면서 여보, 오늘 당신 저녁이 좀 적어요. 라고 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으나 어쩔 방책이 나지 않아서 그냥 누워있는데 주인이 부인의 말을 되받아 왜 적게 했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녁이야 제대로 했는데 지나가는 손님이 하룻밤 묵어가겠다 하기에 들어오시라 했어요. 들어오시는 손님을 보니 온종일 길을 걸은 것 같고 끼니도 제대로 받은 것 같지 않기에 당신 저녁을 좀 덜어서 손님 대접을 했어요. 하, 그래서야 돼요. 어쨌든 내 집에 들른 손님인데 새로 해서 대접하지 않고서 라고 부인을 잠옷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주인의 인품도 생김새와 같이 크남지인 것 같음이라 다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좋소. 저녁이 작으면 술을 자줘오. 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대양푼에다 찰랑찰랑하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수량푼을 받아들더니 잔이나 사발에다 떠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양푼채 들고 꿀꺽꿀꺽 마시는데 단숨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밥그릇을 올려놓는데 적다는 밤이 옹배기에 그득하였습니다. 그는 수량푼을 놓자 숟가락을 들어 가래질하듯 이모저모 탁탁 쳐서 한 옹배기에 밥을 몇 술에 다 퍼먹었습니다. 박어사는 누워서 재다보며 들으니 일은 생각할수록 난감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장사인데 아무리 암행어사라 할지언정 서리옥조를 이 산 속에다 단속한 것도 아니므로 법은 멀고 주먹은 코앞에 있으니 이 일을 어쩌겠는가 사시불통이었습니다. 말은 이미 했으니 엎질러진 물이라 걷어 담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그 앞에서의 생사 여부는 오직 그 본인의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새간이 콩쪽만해서 그냥 누워있는데 부인은 밥상을 치우면서 여보, 오늘 내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여들며 더욱 조마조마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물으니 부인은 글쎄 윗방에서 쉬는 손님이 저녁을 드신 후에 날 보고 마누라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창피해서 어쩔 방도가 나지 않기에 그냥 못 들은 척했더니 다시는 또 말이 없습니다. 박어사는 그 말을 들으니 오장육부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나. 지나가는 놈이 고이 하룻밤 쉬어갈 것이지 남의 유부녀를 희롱한단 말이냐. 그런 놈을 그저 살려두어서 무엇에 쓰겠냐. 그까진 놈이야 도간에 든 쥐지 갈대 있나. 그 칼 가져오. 주인은 노기등등하였습니다. 주먹으로 때려도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칼까지 찾으니 박어사는 사지가 오그라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몇 번 말리다 할 수 없다는 듯 칼을 갖다 주었습니다. 주인인 그 장사는 칼을 받아 숫돌에다 썩썩 갈고 있었습니다.
칼을 가는 소리가 썩하자 박어사의 사대삭신이 오그라들어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여 그냥 그대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은 칼을 다갈자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일어섰습니다. 미구의 박어사의 목이 떨어질 찰나에 옆에 누워서 쌕쌕하며 자던 그 아이가 박어사의 귀를 잡아당기더니 여차여차 하라고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 애의 말을 들은 박어사는 대뜸 한숨이 후유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아랫방에서는 주인이 칼을 들고 윗방 문고리를 쥐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박어사는 아이가 시켜준 대로 마누라, 마누라 하고 불렀습니다. 문고리를 쥐려던 주인은 생각키를 이놈이 내가 돌아온 것을 알 터인데 감히 또 마누라라고 불러 하여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왼손으로 윗방 문고리를 쥔 채 서서 들으려니 또 마누라 마누라야 일어나 오줌 누고 자거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며 오줌을 쫄쫄 누고 들어왔습니다. 정지에서 이 모든 것을 엿들은 주인은 칼을 방바닥에 내던지면서 세상에 여편네 말을 안 듣는 장수 없다 하지만 여편네 말을 고지 듣는 놈같이 미련한 놈은 없다. 괜히 큰일 낼 뻔했군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술상치리오 라고 노여운 소리를 하고는 되려 방문을 열고서 손님 쉬십니까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모르는 척하면서 일어나니 주인이 먼저 네, 이 집 주인이 올시다. 사냥을 갔다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라고 인사를 청했습니다. 박어사는 주인장이십니까? 저는 밀양 바까올시다. 주인장이 계시지 않은데 부인한테서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아 감사함을 이루 다 여쭐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 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없어도 날이 저물면 쉬어가셔야죠. 그런데 저 앤 누구입니까? 예, 그 애는 제 손자올시다. 예, 그럼 동자도 일어나라 하시죠. 박어사는 자는 애를 깨웠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눈을 부비면서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주인은 그 애를 보고 고난 모양이로군. 야, 너 성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그 애는 박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가라, 이름은 무엇이냐? 마누라예요. 박마누라라. 야, 이름도 허허. 주인은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때 주한상이 들어와서 주객간에 술을 나누며 세상살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접을 잘 받은 박어사는 주인과 인사를 나눈 후 그 애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박어사는 또 그 애를 앞세우고 뒤를 따르면서 생각하니 자기는 그래도 각종 묘리를 써서 만천하의 선치선덕을 베푸는 어사라고 해서 팔도강산에 이름이 나기는 했지만 시골 산골에서 자란 8살 먹은 애만한 국미도 없다고 자탄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애가 돌아서면서 나는 도로 돌아가겠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놀라며 어째 그러느냐고 하니 그 아이 대답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어른께서는 묘리로서 선치선덕을 베푸는 암행어사라 하시니까 따라가면 배울 것이 많을까 했더니 어젯밤에 보니 그런 것조차 처사치 못하는데 따라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박어사 생각하니 말릴 수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되돌아가는 그 애의 등 뒤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골라 큰 보물을 얻은 여종. 오아무는 양산 사람입니다. 사람됨이 못나 집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려갔는데 집신 모양은 전혀 볼품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소년이 그 신을 보고는 우스개로 이 집신 서울 갖고 가면 백금은 받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오씨는 그걸 진담으로 알고 집신 7죽을 묶어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풀어놓고서 사람들이 값을 물으면 한 양이라 대꾸하니 모두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에 앉아 있었지만 한 짝도 팔지 못했습니다. 재상가 여종이 있었습니다. 용모가 어여쁘면서도 영리하고 지혜로웠는데 방년 1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스스로 짝을 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쉽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오씨가 집신을 늘어놓은 곳을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흘을 연이어 가서 보았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몽땅 사겠어요. 모두 얼마죠? 7죽에 70냥입니다. 나를 따라와 돈을 받아가셔요. 오 씨가 그러겠다 하고 집신을 짊어지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넓고 화려한데 대문이 드높았습니다. 여종은 자기 거처인 행랑으로 오 씨를 데려갔습니다. 오 씨는 앉자마자 집신 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릴 테니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고는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내왔습니다. 이어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그릇이 정결하고 음식이 진기했습니다. 먼 시골에서 채소나 먹던 사람이 평생 처음 구경하는 음식들이라 젓가락질 몇 번 만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종이 말했습니다. 손님이 이왕 여기 오셨으니 오늘 밤 저와 같이 자는 게 어때요? 오 씨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말인즉 좋지만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여종이 불을 끄고 옷을 벗었습니다. 운우의 즐거움이 한바탕 끝났습니다. 여종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농을 열고 새 옷을 꺼냈습니다. 오 씨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풍모가 당당해졌습니다. 저는 이 댁에서 심부름하는 여종이에요. 당신은 이미 제 남편이 되었으니 대감님께 인사를 올리세요. 절대 뜰 아래에서는 절하지 마세요. 그러지요. 여종이 즉시 들어가 알렸습니다. 쇳내가 지난밤에 지아비를 얻었습니다. 현신들일까요? 재상이 대꾸했습니다. 그러냐 어서 들어와 보여라. 오 씨는 곧바로 대청으로 올라가 절을 했습니다. 시중 들던 사람들이 오 씨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오 씨는 꿈쩍하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난 이래봬도 시골에서 대대로 살아온 양반이요. 비록 비부쟁이 계집종의 남편이 되었지만 절대 뜰 아래서는 절할 수 없어.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가 신랑감으로 고를 만한 사람이구나. 그 뒤로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돈을 써보면 안목이 저절로 열리고 가슴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서 돈 한 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세요. 저녁 무렵 오 씨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 술이나 떡도 사 먹고 싶지 않았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돈 쓸 곳을 못 찾아 한 푼도 못 쓰고 왔다오. 길에 거지들이 많을 텐데 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나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 다음 날 다시 돈 한 꾸러미를 차고 나서서는 여러 거지를 모아놓고 돈을 뿌려주었습니다. 거지들이 앞다투어 돈을 주워가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오 씨에게는 그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허다한 돈을 거지에게 그냥 줘버리는 것은 부질없기 짝 없었습니다. 활터의 한량들을 사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대접하니 곧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어 가난한 집에서 독서하는 궁핍한 선비들과도 교유하여 아침 저녁 양식을 도와주고 혹 필목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 씨는 정말 요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어느덧 수만전을 썼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활쏘기를 익혀 이름 날리는 길을 도모해야 해요. 오 씨는 본래 건장한 사나이였고 여러 한량과 함께 궁수를 연마하여 철전이나 세전 등을 모두 멀리 쏠 수 있었습니다. 또 무경칠서도 통달한지라 묵과에 응시하고 급제에 홍패를 받았습니다. 여인은 집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홍패를 감추고는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10만에 불과한데 당신이 이미 7만이나 썼네요. 이제 3만 정도가 남았는데 당신 행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을 어떻게 하오. 올해 대추 농사가 흉년이 심하게 들었는데 호서 지방 아무 고을만 대추가 잘 열렸다 해요. 그것을 몽땅 사오세요. 오 씨는 그 말에 따라 아무 읍으로 갔습니다. 가을 농사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으니 들판에는 낫을 댈 곡식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이 연이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오 씨는
불쌍하여 손이 가는 대로 돈을 모두 나누어 줘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적선은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돈이 곧 떨어질 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다시 만전을 주며 말했습니다. 팔도 면화 농사가 다 흉년인데 유독 해서 지방 몇 고을만 괜찮다고 하네요. 그곳으로 가서 면화를 사오세요. 오씨가 다시 해서 땅으로 갔지만 호서 땅에 갔을 때처럼 하고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돈이 이제 만전뿐이에요.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아드리니 이것으로 헌옷가지를 사서 함경도로 가서 삼배와 인삼, 짐승의 가죽 등속과 바꾸어 오세요. 다시는 전처럼 낭비하지 말고요. 오시는 시장에 가서 헌옷가지 수십 파리를 사서 싣고 함경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땅은 면화가 잘 재배되지 않으니 면화가 금과 같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화로는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고 따뜻한 겨울인데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씨는 돈을 물쓰듯 하여 손이 무척 커진지라 안변에서 육진에 이르기까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다 나눠주었습니다. 남은 건 치마와 바지 각 한 벌뿐이었습니다.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내가 돈 10만 전을 축냈구나. 가득 채워왔다가 빈손이 되었으니 무슨 얼굴로 집사람을 다시 본단 말인가. 차라리 호랑이 뱃속에 장사를 지내는 게 낫지. 밤중에 혼자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벽을 오르고 비탈길을 타며 깊은 골에 이르렀는데 호련 숲을 빽빽한 곳에서 등불이 반짝였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깊은 밤 이렇게 깊은 산골에 어인일로 오셨나요? 노파가 맞이하고는 들어가 밥상을 내왔는데 접대가 은근했습니다. 오씨는 할미에게 갖고 있던 바지와 치마를 주었습니다. 할미가 무척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어 보고는 100배 사례를 드렸습니다. 상에 놓인 나물이 인삼인 것을 본 오씨가 물었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얻었나요? 가까운 곳에 도라지밭이 있어 매번 나물을 캐와 해먹죠. 캐다 놓은 게 있나요? 할미가 수십 단을 보여주었는데 모두 인삼이었습니다. 작은 것은 손가락만 하고 큰 것은 발목만 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짐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왔네요. 저애는 태어났을 때 양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 쭉지가 돋아 있었죠. 가끔 날아서 벽 위에 붙기도 했답니다. 제 아비가 쇠꼬챙이를 달궈서 짖었으나 날개는 다시 돋아났죠. 자라서는 용력이 월등해 그냥 있다가 아무래도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사냥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비는 이미 돌아가고 저애 혼자 남았답니다. 이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때마침 오셨으니 들어와 저를 올려라. 손님께서 내게 치마와 바지를 주셔서 몸을 가리게 되었으니 진실로 은인이시다. 아들이 즉시 들어와 저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씨가 할미에게 물었습니다. 도라지밭을 한번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할미가 오씨와 함께 산마루를 넘어서 한 곳을 가리켰는데 온 산이 다 인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기가 비록 같지 않았지만 그 중에는 동자삼도 많았습니다. 온종일 캐니 5-6바리가 되었습니다. 오씨가 물었습니다. 산중에 말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운반한답니까? 그러자 할미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산까지 짊어다 드리겠습니다. 원산부터는 말에 싣고 가세요. 오씨는 그 말을 따라 말을 빌려 인삼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의 일을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 주니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적선을 많이 해서 하느님이 보물을 주신 거랍니다. 당신이 오늘 돌아오신 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내일이 대감님 회갑이죠. 조정의 공경이 모두 모이실 텐데 당신이 여러 공께 절을 올리면 그 인연으로 관직을 얻는 게 어렵지 않겠지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굵은 것으로 인삼 5뿌리를 골라 대감께 바치며 말했습니다. 쇳내 지아비가 행상을 나갔다가 이 물건을 얻어왔기에 대감님께 바칩니다.
재상이 크게 기뻐하며 오씨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미리 마련해둔 사립과 천릭을 착용하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재상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장인가? 소인이 몇 해 전 묵과에 급제했는데 장사로 생업을 삼은 까닭에 홍패를 숨겨두고 대감께는 미처 여쭙지 못했습니다. 신수가 훤하구나. 이윽고 여러공이 차차 도착하여 인삼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런 희귀한 물건을 대감 혼자서만 맛볼 수 있어. 우리에게도 한 뿌리 줘보시오. 얻은 게 이것뿐인데 어찌 나눠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씨가 옆에 있다가 소인 행장에 인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나눠드려 조그만 성의를 표할까 합니다. 하고 여러 공에게 인삼을 3뿌리씩 바치니 모두 역시 크게 기뻐하면서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끼는 여종의 남편이죠. 신부는 향족이고 무과 출신입니다. 여러 공이 물었습니다. 대감댁 종의 남편으로 저만한 무변이 아직 초사 한 자리도 못했다니 대감 책임이 아닌가요? 저 사람이 무과에 급제한 걸 나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자 공들은 모두 취하여 흩어졌습니다. 오씨는 인삼을 팔아서 수십만 전을 얻었습니다. 여러 공이 서로 끌어주니 오씨는 얼마 안 돼 무겸선전관 벼슬을 받고 차차 승진하여 수사 수군절도사에 이르렀습니다. 오씨는 아내를 성량해주고 한평생 같이 살다가 죽었다 합니다. 거지처녀와 잠을 자는데 밤마다 야릇한 향기가. 이번 이야기는 역사적인 인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시 옛날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 참 우상화시키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합창의 한 마을에 집안이 몹시도 부유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안은 대대손손 덕망이 높은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역시 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 마을 사람들에게 군자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하는 노인의 귓가로 시끌시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대문 앞에 처량한 모습의 여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 집에서 일을 돕는 하인과 거지는 실랑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거지의 꼴은 심각할 정도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에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옷틈 사이로 드러난 살과 얼굴은 온통 부르트고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의 몰골이었습니다. 썩거지래도 노인 집안의 하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인들은 거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만하거라.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자 거지의 신세가 하도 딱하고 가련하기도 하여 온정을 베풀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랑 부엌에 가서 쉬게 하거라. 몰골도 말이 아닌데 이런 날 밖에서 자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겠느냐. 하인들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거지를 헛간의 부엌 한 구석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거지에게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추워서 죽겠습니다. 부엌에 있던 거지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어차피 집에 들였으니 오늘 밤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노인은 거지를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거지를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게 하고 노인은 이불을 윗목에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거지의 몸에 스며들자 고약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거북한 향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냄새를 참으며 잠을 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쌍한 것이 오늘 밤이라도 잘 자면 다행이지 않겠나. 노인은 속으로 거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슬며시 잠이 들었던 노인은 새벽이 되어서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노인은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거지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자 거지는 노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지의 꼴은 전날 찾아왔을 때보다 더욱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이거라.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거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랑채의 아랫목의 자리를 거지에게 내주었습니다. 새벽에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여자 거지는 또 다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 번째로 거지가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날 거지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진물이 흘러나왔고 냄새도 지독해 곁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인에게 사랑채의 아랫목을 내주었습니다. 어김없이 노인은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도 거지는 새벽이 되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아리따운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로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그대를 시험하였더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을 베풀어 주어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대는 뒤뜰에다 해산하는 방을 정갈하게 지어놓고 그대와 성희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만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명입니다. 여인은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노인은 여인의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여인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닐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방 안에 지독하고 퀴퀴했던 향은 아름다운 꽃향으로 변해 있었고 향긋하고 그윽한 향기는 인간 세상에서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였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여인이 얘기했던 대로 뒤뜰에다가 해산할 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가진 여인은 없었지만 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녀의 말을 믿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노인의 큰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노인이 지어놓은 해산방에 들어갔지만 며느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노인은 여인의 말을 믿은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였습니다. 노인의 조카 며느리도 임신을 했고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큰 며느리처럼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인가? 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고민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던 딸이 산딸이 되어 해산을 하기 위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딸이 찾아오고 나서야 선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여자라면 내 딸밖에 더 있겠느냐. 딸은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별다른 고통 없이 옷 같은 사내아기를 순산했습니다. 노인의 딸이 순산한 아이가 훗날 퇴계 이황 선생이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이름은 후세에까지 널리 퍼졌지만 해산방을 만든 노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운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죠. 착하게 살면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 그냥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도와줬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웃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인은 1년에 한 번. 서방님 오늘 밤 왜 절 외롭게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주먹으로 친구의 어깨를 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이 문둥이 자식 보고 싶었다. 친구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는 부둥켜안은 채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문둥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친한 사이를 보고 문둥아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경상도 한 곳에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 둘은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라도 서로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각별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두 친구의 사이를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사이가 얼마나 돈독하고 좋았던지 부인의 생일은 기억을 못해도 친구의 생일만큼은 기억을 해 생일날만 되면 가서 꼭 축하를 해주면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생일날 저녁이면 외로워할 정도였고 또 작은 콩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들 중 누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다른 친구가 대신 감기에 걸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친구야, 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다네.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나. 혹 아프게 되면 먼저 말을 해주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을 구해볼 테니.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도 자네야말로 아프면 필히 나에게 먼저 말하게 알았나. 라며 서로 웃었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두 친구는 신발을 사서 신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발이 없는 그들은 한겨울이 오면 나무가래를 달구어 가지고 다니다가 맨발로 걷다가 발이 시리면 발을 나무가래에 녹이면서 서로의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사람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일절 차단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엔 이 병에 걸린 사람으로 인해 전염이 될까 두려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남몰래 무인심산에 가서 은거에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고 나니 다른 친구는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홀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는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며 매일 같이 걱정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난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중마고우로 항상 곁을 지키던 친구가 말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사라진 지도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가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기분 좋게 웃으며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친구, 잘 지냈는가? 문둥병으로 사라졌던 친구가 병이 말끔하게 나아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야? 친구는 너무도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불치병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친구가 병을 고치고 웃는 낯으로 나타나자 어찌나 좋았던지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둥아, 죽지 않고 살았노? 두 친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꿈에도 잊지 않던 친구를 만난 기쁨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친근한 친구를 만나면 문둥아 하고 인사를 표시하며 둘 사이에 친밀한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친구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친구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자신이 떠난 곳을 알게 되면 찾아올까 걱정이 되어
어디에 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홀로 무인심산에 홀로 숨어서 지냈지만 한 번도 친구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해 잘 알고 있던지라 친구 앞에 도무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무인심산에 홀로 지내던 친구는 병이 낫지 않게 되면 속세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친한 친구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험상궂은 꼴을 친구에게 보이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할지 또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겠다고 할 것 같아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무인심산에서 홀로 지내며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감주를 빚어놓고는 늘 그 감주를 마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산 높고 고리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녹음이 우러지고 꽃피어 봉접을 부르는 그윽한 꽃향기 속에서 풍어를 읊고 수림 속에 꾀꼬리를 벗삼아 노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 감주를 마시면서부터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가 싶더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곧 눈을 감게 되려는 신호라고 문둥병에 걸린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친구가 마신 감주가 불치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주가 되어줄 주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감주를 거의 다 마시니 그의 병도 어느샌가 거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감주를 마시던 문둥병 친구가 항아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구렁이가 빠져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주 자체로 친구의 문둥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가 감주에 들어가 죽게 되면서 효능이 발현되어 준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문둥병에 나았다는 소문은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구렁이 감주가 약이 된다고 사람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감주를 빌어 마시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뱀술을 고아서 먹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구렁이가 약이 된다고 가마에 시루떡을 찔 때마다 가마에 구렁이를 매달아 기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친구로 인해 산에는 구렁이와 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 문둥아 잘 지냈노라며 말하는 걸 친한 친구에게 잘 지냈냐는 설이 있지만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니 믿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소첩은 하룻밤만이라면 싫어요. 매일 밤. 옛날 한 양반의 아들이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는 이만하면 과거를 볼 수 있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봉꾼인 이 양반의 아들은 범같이 무서운 아버지의 우격다짐에 못 이겨 절에 가서 글을 읽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불공들이고 돌아가는 유부녀들을 남몰래 겁탈한 것이 한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점쟁이를 만난 김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는지 한번 점을 쳐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은전 5잎을 점쟁이의 손에 쥐어주며 갈 길이 바쁘니 자기 전부터 쳐달라고 했습니다. 하하, 내가 점을 치다가 이런 점은 처음 보았소이다. 도대체 점괘가 뭐라고 나왔어? 창룡사나 개월치미요 배년붕반 원무심이라 했소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글쎄올시다. 나도 점을 수천 번 쳤으나 이런 점은 처음이 올시다. 그것도 풀지 못하는 주제에 점을 쳐. 양반의 아들은 팩소리를 지르며 발길로 점쟁이를 차놓고는 엽전을 도로 빼앗아쥐고 홀 가버렸습니다. 그런 양반의 아들이건만 운수가 좋았던지 애비의 덕을 입어 중년에야 과거에 급제하여 황해도 해주 부윤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마에 점잖게 올라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가고 가던 그는 어느 갈림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저쪽에서 신랑이 탄 꽃가마가 달려오더니 갈 길이 급했던지 부윤이 앉은 가마가 지나갈 길을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하잘것없는 신랑 가마가 원님의 행차기를 가로 건너 가다니? 예의범절도 모르는 저런 방자한 놈 봤나? 부유는 괘씸한 생각이 울컥 치미는지라 묻지 말고 저 안에 있는 놈을 붙잡아 말꼬리에 달고 가자. 하고 추상 같은 영을 내렸습니다. 이방과 나졸들이 달려들어 신랑의 두 손목을 결박지은 다음 그를 말꼬리에다 달아맸습니다. 말이 천천히 걸어도 뒷발에 채여서 죽겠는데 말에 채찍질까지 하니 신랑은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랑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부는 동방화촉은 고사하고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생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원통했습니다. 신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소연해도 미어지는 가슴을 달래길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놓인 꽃가마를 보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가마를 영구로 삼아 신랑의 시체를 가마에 모시게 하고 새 이불안을 뜯어내어 자기 가마에 씌운 다음 소복단장하고 가마에 올라앉아 신랑네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여 잔치날 난데없는 삿갓가마가 신랑 가마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삿갓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서 남편의 장례를 지내고 난 세각씨는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참을 수가 없나이다. 남편의 원수를 꼭 갚겠사오니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 한 벌만 주십시오. 아들의 시체를 모시고 삿갓가마를 타고 와서 장례를 지낸 것만 해도 보통 여자가 아닌데 피에 맺힌 아들의 원수까지 갚아주겠다니 말릴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의 시부모들은 그에게 원수가 다름 아닌 해주사이니 부디 조심해서 처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로 세각씨는 남복을 하고 해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찾아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그런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읍내의 아전들도 원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타지방에서 온 시골 총각이야 말해 무엇하랴. 세각씨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남복을 벗고 기생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기생보다 출중하면 계집을 좋아하는 원님을 조용히 만날 수가 있을 것이며 잘만 하면 원님의 부중기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각씨는 집에 돌아가 재산을 털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퇴기기생과 명창기생들을 찾아다니며 가무를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남동생을 데리고 해주로 내려가서 집을 사고 개월기생집이라는 문패를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해주 일판에 어중이 떠중이 활량들과 알건달들이 밀려들더니 이는 해주 바닥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기생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고 남자로 생겨나서 개월기생을 못 보면 병신이고 대장부 아니라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다하는 양반 나으리들도 개월기생을 찾아갔습니다. 헌데 그들은 개월이가 어찌나 유염한지 보기만 해도 뼈마디가 물러앉아 그의 손목 한 번 쥐어보지 못하고 녹초가 되어 새끼를 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개월이란 기생이 어찌나 도도한지 고을 양반들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만 손님을 맞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부중의 벼슬아치들이 남먼저 그를 조용히 만나려고 뇌물을 보냈건만 한 달 안에는 이미 약속한 사람들이 꽉 차서 받지 않고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소문이 고운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는 해주부 윤의 귀에 안 들어갈 리 만무했습니다. 기생 개월에 대한 이야기를 얻어들은 부유는 달 밝은 보름밤에 변복을 하고 따라 나서는 나졸들을 돌려보낸 후 단신으로 살그머니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방에 앉았던 육방나으리들이 내 꼬리 봐라 하고 주랭랑을 놓는 바람에 개월이는 묻지 않고서도 이자가 바로 사또라는 것을 대뜸 알아차렸습니다. 예, 아무개야. 얼른 방을 깨끗이 닦고 새우를 편 다음 꽃방석을 내다 놓고 사또 영감 모셔라. 아무개야, 너는 대문을 닫아 걸고 다른 손님은 받지 말아라. 사또는 기생이 자기를 위해 부산을 피우는 것이 은근히 기뻤습니다. 사또는 방에 앉자마자 어느새 새 옷을 갈아입고 분단장을 다시 하고 들어오는 기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실로 방금 솟아오른 달덩이여 몸매 또한 물찬 제비라 아까 문 밖까지 마중 나와 모시지 않아 곱갑던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또님께 누추한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나이다. 첫날 각시처럼 아장아장 걸어들어와 아미를 숙이고 무릎을 꺾고 앉으며 예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황홀했던지 입을 해벌리고 엉덩방아를 찢던 사또는 과시 소문과 다름이 없거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제주가 하도 뛰어났다기에 내 한번 보려고 나왔노라. 하고 점잖게 화답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노래와 시조로 간을 녹이니 얼큰하게 된 사또는 좋아, 좋아. 그대는 내 품에만 안기려고 다른 놈들을 거들 떠보지도 않았구나. 내일 중으로 너를 부중기생이 아니라 아내로 맞을 테요. 요 귀여운 거사. 하며 기생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사또님께서는 취하셨나 봅니다. 아, 그래. 나 취했구나. 기왕 왔던 바에 하룻밤만 자고 갈까? 소첩은 하룻밤만이라면 싫어요. 매일 밤. 하하, 그래? 그럼 오늘부터 영원할 동방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라. 개월이는 술상을 물리고 품속에다 비수를 품은 다음 방에 들어와 비단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았습니다. 그새를 못 참아서 옷을 헐헐 벗어던지던 부유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내가 여직 내 이름을 묻지 않았군. 무엇이라 부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개월이라 부르옵니다. 개월이라? 개수나무에 걸린 다리로구나. 그 이름 참 좋다. 이름만 좋고 저는 나쁘시단 말씀이옵니까?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자리에 누우려던 사또는 보름달빛이 베개울을 환하게 비추는지라 그 빛을 따라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거무칙칙한 산이 우뚝 솟았는 것이 눈에 띄어 저 산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창룡산이라고 하옵니다. 뭐시? 그 말에 사또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오다가 점쟁이를 만나 신수점을 친 것인데 그것인즉 창룡사나 개월치며 배년붕반 원무심이라 라고 한 그것이었습니다. 창룡사나 개월침이란 창룡산 아래 개월의 베개란 뜻이요. 배년반이 난달이 둘이니 2월 보름이라 바로 오늘이요. 원무심이란 무엇인가? 옳지. 원자에서 마음심을 떼고 나면 죽을 사자로다. 아차, 내가 오늘 개월의 베개 위에서 죽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질 법이 어디 있단 말인고? 한데 설마 저 계집이 나를 죽이냐? 아니면 어떤 놈이 숨어 있단 말인가? 사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낌새를 알아챘는지 개월이가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빼들고 그한테 다가섰습니다. 개월이는 방금 전과는 판판 달리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사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몸이 후들후들 떨려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너 인연 장난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게 무슨 짓이냐? 장난? 홍, 누가 철천지 원수와 장난을 한다더냐? 뭐 원수라니?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보는데 원수라니? 그게 어디 될 말이냐?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냐? 내 놈이 부사로 도입하는 첫날부터 무고한 백성을 그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장가가는 신랑을 처참하게 죽이고서도 죄가 없단 말이냐? 지난 반년 동안에 내 놈이 지은 죄만 하여도 쌓아놓으면 저 창룡산보다 더 높을 게다. 그래도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냐? 내가 바로 내 놈의 손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신랑의 각시다. 그래도 죄가 없단 말이냐? 그제야 사또는 원무심이란 글자의 함의를 깨닫고 앞을 보니 기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비수를 꼬나잡고 다가서는지라 질겁해서 여봐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날아드는 몽둥이의 이맛빼기를 얻어맞고 눈앞이 아찔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돌아서는데 어느새 칼이 가슴에 푹 박히니 아! 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리다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개월이는 다시 소복단장을 하고 죄를 지낸 후 억새야, 어서 집에다 불을 질러라. 그리고 빨리 떠나자.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 길로 개월이는 삿갓가마를 타고 바람같이 사라졌는데 불을 끄려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기생과 사또가 불 속에서 죄가 된 줄 알고 미인의 운명이란 단명이라니까.
창룡산의 호랑이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길을 펴게 됐네. 하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